주제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이소영 포스코 퓨처엠 에너지 소재 전략 그룹장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지난 비전 선포식에서 김준현 사장은 친환경 미래 소재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선포하고 2030년 매출 43조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소영 전략 그룹장을 모시고 오늘 주제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포스코 퓨처엠 에너지 소재 전략 그룹장 이소영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명을 포스코 케미칼에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면서 사실 M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정말 요즘에 뭐 주가나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화두가 지금 2차전지 소재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특히 양극재, 음극재로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면서 잘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상징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사명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M의 무브먼트,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이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저희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태생은 그렇습니다. 포스코의 내화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스코 고로를 보면 안에 고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내화물 벽돌이 있습니다. 그 벽돌을 처음에 만들고 구조물을 쌓고 하는 데서 사실은 태생이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2010년, 2012년 음극재 기업, 양극재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비로소 저희가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2010년인데 불과 13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음극재, 천연흑연 음극재 공장도 만들고 양극재 공장도 만들고 인조흑연 공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매출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예전에는 1조는 바라보기도 되게 힘든 숫자였습니다. 뭐 1000억, 2000억 하는 그 매출에서 이제 올해는 5조 이상의 매출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름도 포스코 캠텍,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겪게 되고요. 사실 회사가 변한다는 건 2차전지 사업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과연 전기차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이제 음극재, 배터리에 보면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저희는 배터리 음극재, 탄소가 기반이 된 그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2차전지용 음극재로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그 화성의 부산물로 나오는 콜타르 이걸 가지고 뭐 니들코크스라는 그런 원료를 만들면 다른 쪽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지 2010년 저희가 음극재를 생산할 때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갈 수 있을 거고 미래에는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뿐이었지 실제로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방향을 보면 이미 올해는 정말 신흥시장, 인도나 이런 데만 보더라도 이제 신차 판매량 중에 5%가 전기차입니다. 시장의 5%를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됐다는 건 그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그 딱 변곡점을 말해주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노르웨이 같은 데에는 처음에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은 전기차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면 그러면 그 버스 전용 차선을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독려를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전기차 판매량이 85%, 86% 이 정도를 넘어서고 이미 버스 전용 라인은 전기차가 다니게 되면 더 막히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실제로 신차 판매량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 예측이 있고, 저희도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되는 걸 실제로 양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면 리튬에 대한 원료 양이나 양극재도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전 세계에서 필요한 양이 한 180만 톤, 근데 2030년이 되면 600만 톤 이상을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을 바꾸는 데는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제일 큽니다. 사실 중국이 전기차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중국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일반 휘발유차를 사게 되면 차량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해도 많고 이제 차도 길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남들이 차 안 쓰는 차에 대한 그 번호판 남는 걸 경매 방식으로 갖거나, 아니면 유일하게 내가 차를 사서 빨리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먼저 전기차 시장이 열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드라이브해서 시장이 개화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처음에 각 국가가 그 유럽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이 뭐여야 될까를 처음에는 나노로 잡았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그러다가 전기차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 열리는 걸 보고, 아, 이건 발전 방향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과학기술 방향을 바꾸면서 2019년에는 유럽에서는 아예 전기차 전면 전환을 선언하고, 2035년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는 유럽에서는 신차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갖춰줘야 될 방향성이 뭔가를 2019년에 유럽이 먼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유럽사무소, 포스코의 유럽사무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1, 2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이 IRA라는 그런 법안을 만듭니다. IRA라는 법안의 초점은 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 완전히 점령돼 버린 이 배터리 산업을 자기 나라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을 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기업,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의 3배쯤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배터리 셀이냐 소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분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손해볼 일은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IRA가 나오고 나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현지 생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고요. 특히 이제 소재사 관점에서는 IRA는 안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딱 2가지로 저희한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소재사 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걸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 안 쓸 것이고,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자기랑 친한 기업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그런 소재만 쓰겠다. 그것도 만약에 중국 기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는 일단 지분을 아주 낮춰서 중국 색깔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만 쓰겠다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배터리 소재를 처음에는 IRA가 첫 번째 나오고 나서는 북미로 가야 되는구나. 미국 쪽에서 생산을 했을 때 투자비도 절감되고 시장도 열리고 하는데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책마저도 계속적으로 좀 변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최종적으로 소재 기업에 대한 IRA 규정이 발표가 되면서 소재는 미국으로 안 들어가도 한국에서 생산돼도 그만큼의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확장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 70%가 북미 현지에서 생산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국내에서 전체의 70%를 생산하겠다라는 형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 생산에 대한 부분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데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을 할 때 기후변화,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CO2 배출을 줄이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전기를 사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전기가 화석연료 기반이 아니라 가급적 재생에너지 이쪽을 사용해야지만 실제로 전기차 전환의 목적이 저희가 이제 화석연료 기반에서 벗어나 보자 하는 틀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산을 하되 같은 제약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터리는 여러 가지 광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광물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로 다 이제 비중이 편차가 좀 크다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광물들이 있고 중국이나 뭐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초기 배터리에 많이 들어갔던 그 코발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 코발트 광 자체가 완전히 코발트 덩어리로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물을 이렇게 다 뿌개고 나면 아이들이 가서 그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 광물을 그렇게 추출을 하더라도 인권적인 문제 전부 다 감안해서 추출을 해야 되고 그 과정까지도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공급망 실사 채금 광물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상당히 넓어지고 가능성은 많아지지만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의 본사는 포항입니다. 퓨처엠의 본사는 그 청림동에 있는 위치를 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에는 뭐 전략, 마케팅, 홍보 일부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 음극재는 세종 쪽에, 그다음에 양극재는 광양, 포항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초반의 출발은 구미의 양극재 공장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양극재로 보면 한 20만 톤, 음극재로 보면 한 8만 9천 톤의 실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국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에도 화유 코발트라는 코발트 생산에 이제 전 세계 넘버 1이 있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중국에서도 저희가 전구체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지금은 캐나다에, 요거는 이제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양극재를 실제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법인은 그 자동차사 GM이랑 같이 합작을 한 그 경우고요. 지금은 첫 번째 양극재 3만 톤 투자해서 이제 한 번 더 늘려서 양극재 최종 6만 톤, 전구체 4만 5천 톤까지의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회사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사명, 그 다음에 변경에 맞게, 시장의 성장 방향에 맞게 저희도 새로운 목표를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생산량으로 보면 양극재는 100만 톤, 음극재는 37만 톤의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적으로 보면 일단 국내 70%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 합해서 한 25%, 나머지 아시아 시장,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생산 설비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이니켈, 니켈의 함량이 높은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에도 어떤 요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첨가한 NCA 계열도 저희가 한 15%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배터리가
LFP라는 배터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LFP에 대한 시장은 처음에는 LFP는 들어가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출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술적인 한계를 많이 극복을 해서 LFP가 싸지만 용량적으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NCM 기어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LFP가 얼마나 이제 차지할 것인가라는 걸 보면 한 35년 정도 가면 한 40%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은 생산하고 있지 않은 LFP에 대한 계획도 일단 2030년 계획 안에는 저희도 잡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재를 생산하려다 보면 많은 광물이 필요합니다. 사실 광물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리고 IRA 때문에 중국산 광물이 아닌 광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광물을 얼마나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가 사실은 소재 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포스코 퓨처 M은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지만 사실 이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시작은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광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니켈,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많이 이미 확보를 한 그런 광물이고요. 그 광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바로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다 갖춰지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광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광물을 구한다는 건 아무리 남들한테 샀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가격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한 제한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룹의 리튬과 니켈을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전체의 밸류체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리튬은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리튬을 활용하고, 니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니켈에 대한 이제 니즈는 좀 바뀝니다. 니켈의 양이 바뀌기도 하고, 니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CO2 발생량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코 얘기할 때 철강 1톤을 만들면 CO2 2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 1톤을 만들면 CO2는 50톤 이상이 나옵니다. 그게 제일 많으면 52톤, 건식, 니켈을 추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건식 방법을 따르게 되면 한 52톤 정도로 50배 이상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습식으로 내려가면 CO2 양은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CO2 자체도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니켈을 지금 현 상태대로 안 만들고 조금 더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적게 나온다는 습식, 그 방식의 한 2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니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니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니켈을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 니켈 같은 경우는 CO2 관점 그리고 가격 관점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도 아까 이제 저희의 전략 방향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좋은 차에 들어가는 것들, 한 번에 출력이 확 나오고 오래 가고 하는 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 동네에서 돌 수 있는, 그 다음에 짧게 가고 바로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뭐 집에서 이제 밤에 잠잠해서 충전할 정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엔트리급, 약간 저가의 차종,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도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좋은 차량, 멀리 가야 되고 충전 많이 안 해야 되고 충전을 해도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차량에는 아무래도 니켈의 함량이 많이 들어간 제품군을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의 차량에는 LFP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니켈이 비싸다 보니까 저가 차량은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싼 니켈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니켈을 줄이고 망간을 높이는 이런 제품군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저희가 이제 현재 대비해서 한 3배, 4배 이상의 규모를 키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생산도 일단은 국내 생산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의견, 인조의견. 천연은 실제 있는 그런 인상 흑연을 가지고, 흑연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게 천연흑연. 그 다음에 인조흑연은 흑연 자체가 아닌데 흑연화를 인위적으로 시켜서 만든 게 이제 인조흑연입니다. 그 각각을 저희가 모두가 다 가져가려는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의 음극이 그 음극재 안에다가 실리콘의 비율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이후가 되면 실리콘의 어떤 시장 요구도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리콘 계열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천연흑연, 인조흑연, 실리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음극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음극재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흑연 가공도 제일 많이 하고, 일단 중국은 전기세가 쌉니다. 흑연화 과정은 3,000도 이상으로 굽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한 킬로와트당 뭐 편차는 있겠지만 싼 데는 40원, 60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뭐 여름이랑 다 피크치 이런 걸 감안한 평균 가격을 보면 한 17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은 적자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세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극재는 중국이 저만큼 생산하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비싸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음극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기계가 할 일을 사실은 싼 인건비, 사람이 많이 대신합니다. 그 뜨거운 3,000도 이상, 물론 이제 시켜서 조업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그 도가니를 분리를 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화 공정을 만들다 보니 결국은 이것도 설비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떻게 음극재를 이제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인데, 거기에서 버팀목이 돼주는 게 IRA 같은 미국 법안입니다. 중국 거 안 쓰겠다 하니까 전체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중국 기업 아니고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저희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일본에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미쯔이 상사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사실은 저희한테 오퍼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를 얼마나 더 잘 살려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IRA가 만들어져서 그렇지 그 전에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터리 이런 소재를 보낼 때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은 이제 가격이 싸니까 붙이는 관세만큼 저희가 그만큼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복관세가 25%가 생겼는데 중국이 아니면 이걸 소싱을 할 수 없으니 요거를 풀어주시오 라고 미국 정부에다가 여러 차례 탄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사들도 탄원을 하고 미국에 있는 셀사들도 같이 탄원을 하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버팀막이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 갈 때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RA라는 장벽이 이렇게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막이 있지 않고서는 참 힘든 게 음극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저희가 뭐 소부장 이 뭐 요소수 대란도 많이 겪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응급제를 안 만들면 그러면 전체적인 가격은 저희가 중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는데 산업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건의를 하려고 봐도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FTA 안에 흑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흑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관세가 없는 형태가 돼 있다 보니 국내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IRA 버팀목으로 인한 어떤 수요의 발생 말고는 참 응급제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요소수도 한 얼마 전에 이제 한 1, 2년 전에 대란이 있다가 다시 공급망을 갖추고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또다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응급제도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버티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제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전체적인 틀을 넘지 않은 선에서 참 바라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뾰족한 묘안이 없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기세, 특히 2차전지 특구 안에서는 전기세에 대한 다른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이게 참 저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액션을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응급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그 안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되 실제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계속적으로 남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터리 소재를 생산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경쟁력은 뭘까 하면 첫 번째는 이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원료단이 있고요. 저희는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은 재활용이 실제로 막 작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쓰이고 나면 보통 전체 수명의 80%가 남았을 때, 즉 20%를 썼을 때 이제 재활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80%나 남은 걸 바로 재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나 바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충전이나 이런 데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데에 가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가서 나머지 80%를 가급적이면 소진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배터리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서 사용할 때 한 10년, 그 다음에 ESS로 가서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정말 커질 겁니다. 배터리 재활용하는 거는 정말 그것 자체를 다시 쓴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광물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유럽은 지형적으로 보면 자원이 많은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이 실제로 제일 규제로 처음 들고 나온 게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유럽 내에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폴란드에 리사이클링 공장이 있습니다. 그 폴란드에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일단 유럽은 아직은 정책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활용, 배터리가 한번 유럽 내로 들어가면 유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다. 그러니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함부로 쉽게 넘나들게 할 수 없다. 라는 차원이지만 실제 속내는 굴러들어온 광물 자원을 우리 쪽에다 가둬두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IRA, 미국 쪽에서도 동일하고요.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이제 세금 혜택을 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터리 재활용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전체 IRA에 적격한 광물로 누가 만들든지 간에 이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광물을 다 안으로 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실제 2050년쯤이 되면 전체 배터리 광물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배터리
재활용해서 쉽게 이제 저희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원료가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리튬 이런 순서가 되는데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2050년이 지나면 70%는 재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전체 밸류체인에서 원료가 있고 저희가 만들고까지를 생각하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이 연계해서 재활용까지 저희가 갖고 있다라는 이 밸류체인이 큰 강점이 될 거고 실제 원료단에서도 경쟁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경쟁력은 사실 제조업, 본원 경쟁력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체제 안에서 많이 뜨거운 거에서 녹여도 받고 구워도 받고 탄소도 나오고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2020년에서 25년 현재 투자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다 같은 프로세스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번 구울 때 얼마나 많이 구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생산성을 늘려가고 있고요. 2020년 대비해서 2025년에 지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있는 거는 생산성이 한 6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보면 상당히 작은 가루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PM1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PM10이 10마이크로미터라는 그 입자의 크기고요. 이 10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작은 크기가 양극재 입자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저희가 양극재 입자가 크다, 작다, 대입경, 소입경 구분을 하는데 대입경이 지금 PM1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 PM2.5, PM10의 이제 4분의 1 수준인데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소입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작은 분체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저희가 뭔가를 만들면 품질에 적합하냐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PPB 10억 개 중에 몇 개 들었냐 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이게 스펙 검사가 되다 보니까 참 관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수분, 약간의 이제 자성을 띠는 그런 먼지 같은 것들 그게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볍다 보니까 대부분은 공기로 공장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철강 공정 이렇게 견학을 해보시면 큰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 흘러가게 되는데 저희는 모두 공기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공기로 이송하면서 중간중간에 샘플도 사실 그 안에서 포집해서 자동으로 이제 연구소로 바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물류나 이런 것들은 공장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로봇 같은 그런 기계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다 알아서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화된 생산 체계는 저희가 뭐 해외를 나가도 이제 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작업에 대한 오차를 줄이거나 하는데 강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포스코에 있다가 포스코 퓨처엠으로 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성장하는 산업이고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양성해서 키워나갈 거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희한테는 숙제고 그 다음에 좋은 인력이 가져오는 결과들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런 작은 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영향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만의 경험이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쪽이나 뭐 소재를 만드는 쪽이나 이 사업이 뭔가 공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초기에 안착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저희의 모든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그렇고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똑같은 설비를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나가면 한 3년 헤맵니다. 유럽에서 뭐 노스볼트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스볼트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 거다라고 계속 이제 밖으로 언론에 어나운스가 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유심히 보게 되는데 3년 전 12월 29일에 시험셀을 생산했다라는 기사를 올리더라고요. 유럽이면 12월 중순부터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크리스마스 휴가입니다. 근데 이제 12월 29일에 시험셀을 생산했다라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는 느낌은 아 정말 잘 안 되고 있구나, 급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올려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는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노스볼트는 아직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은 커지는데 이제 너무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노하우라든지 그런 축적의 기간 분체다 보니까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의 범위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다 보니까 초반에 안정화되기 실제로 어려운 그런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는 인력 관리 지금 현재는 연구원 수준이 저희가 한 200명입니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도별 채용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 인력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조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저희가 강건한 기업이 돼야지만 실제로 기업이 제대로 된 산업의 성장을 이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계획은 고객사의 요청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우리한테 제공하는 그런 제품은 재생에너지를 쓴다라는 확약서를 주시오 하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사용은 정말 저희가 실제 당면한 이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재생에너지 여건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걸로는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에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노르웨이는 수력으로 98%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반을 저희가 만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입증을 하려면 저희가 돈을 내고 프리미엄을 사거나 REC라는 어떤 인증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 자체도 돈이기 때문에 다른 쪽이랑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국가적인 기반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역시도 이제 또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빨리 발굴해서 저희가 그걸 직접 끌어쓸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저희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전체 계획을 다 이루게 되면 2030년쯤에는 저희가 매출액 한 4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4조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생산 기반을 국내로 70%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참 국내에 대규모 부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국가산단 조사를 다 했는데 정말 이제 큰 규모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규모는 한 작게 아주 작게 가져가면 23만 평
이제 좀 넓게 가져가면 38만 평 정도를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산단에는 아직은 계획은 있어도 개발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너무 멀거나 실제로 조금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블루밸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을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블루밸리 안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저희의 생산 기반을 다 구축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포항이 2차전지 특보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시간적으로 쫓기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전기나 용수나 폐수나 기반시설이 다 같이 맞아 들어가야지만 저희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단지가 지정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해서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물론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력이 조금 더 포항시와 저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실제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제 다 될 수 있게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저희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포항 지역에서 지금 큰 꿈을 꾸고 있는 만큼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서 포항 지역에 저희 철강 제철 보국 하듯이 포항 지역에서 소재 보국의 꿈을 한번 이뤄 나가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발표였죠. 포스코 퓨처엠이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이소영 포스코 퓨처엠 에너지 소재 전략 그룹장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